여러분의 일상을 책임지는 곽두필의 공포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됐어? 됐어, 가자. 자,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냥 지나쳤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 엘리베이터에 가끔 버튼이 하나 더 생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거라는 거 나도 안다. 근데 우리 건물 엘리베이터에는 정말로 가끔 버튼이 하나 더 나타난다. 항상 같은 버튼이다. B2, 지하 2층. 원래 B2라는 층은 없다. 지하층은 B1이 끝이다. 세탁실, 보일러실, 관리용 창고가 있는 곳, 그 아래는 없어야 한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내가 늦게 집에 들어올 때 보통 자정이 넘은 시간대에 그 버튼이 나타난다. 기존 버튼 패널 아래쪽에 작고 희미하게 불이 들어온 B2가 숨어 있다. 마치 누군가 금속을 긁어서 새겨 넣은 다음에 뒤에서 억지로 불을 비춘 것처럼. 버튼이 항상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 집에 산 지 3년 됐는데 내가 본 건 지금까지 7번 정도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멍하니 쳐다봤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다. 그 불빛은 이상하게 병든 색깔이었다. 누렇게 변색된 이빨 같은 녹색과 노란색 사이의 색. 버튼 오류인가 싶어서 다른 버튼을 다 눌러봤는데 전부 정상 작동했다. 눈을 깜빡이는 순간 B2 버튼은 사라졌다. 패널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냥 상상이라고 넘겼다. 두 번째 그 버튼을 보기 전까지는.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생각하는 소리마저 집어삼킬 것 같은 숨막히는 비. 옷은 다 젖어 있었고 신발에서는 찝찝한 소리가 났다. 엘리베이터에 타서 4층 버튼을 눌렀다. 그때였다. 맹세코 말하는데 버튼이 깜빡였다. B1 버튼 아래에서 B2 버튼이 다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눌러버렸다. 문이 소리 없이 닫혔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툭 하고 떨어지듯 움직였다. 평소보다 훨씬 거칠게. 천장 조명이 어두워졌다가 꺼져가는 촛불처럼 깜빡였다. 체감상 내려가는 시간이 말도 안 되게 길었다. 와이어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귀가 멍해지면서 압이 바뀌는 느낌이 들었고 공기가 점점 갑갑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뭔가 기어다니는 불안감이 온몸을 훑었다. 문이 열렸을 때 엘리베이터 불빛이 콘크리트 복도로 쏟아졌다. B1, 지하 1층처럼 정리된 공간이 아니었다. 마치 공사가 반쯤 진행되었다가 그대로 방치된 현장 같았다. 벽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공기에서는 녹슨 쇠 냄새와 달콤하게 썩은 냄새가 섞여 나왔다. 복도는 건물 구조상 있을 수 없는 길이로 쭉 이어져 있었다. 천장에는 파이프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그중 몇 개에서는 검고 끈적한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한 발을 내딛었다. 딱 한 발. 발밑에 뭔가 말랑한 게 느껴졌다. 처음엔 단열재 조각이나 헝겊인 줄 알았다. 근데 물컹 소리가 났다.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난 바로 구토를 할 뻔했다. 손이었다. 어디에도 붙어있지 않은 손. 창백하게 부풀어 오른 손이 바닥에서 손바닥을 위로 한 채 놓여 있었다. 나는 그대로 뒤돌아 엘리베이터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엄지가 저릴 때까지 문 닫힌 버튼을 연타했다. 문이 닫힐 때까지 숨도 못 쉬었다. 다시 1층으로 올라왔을 때까지 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다음날 관리인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다. 엘리베이터가 오래됐어요. 가끔 사람을 속이죠. 그리고 웃었다. 거울 앞에서 연습한 것 같은 웃음이었다. 2주 뒤
엘리베이터 안에 쪽지가 붙어 있었다. 찢어진 공책 종이에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다. B1 지하 1층 아래로는 가지마. 그녀는 방문객을 싫어해. 서명은 없었다. 난 바로 그걸 떼어냈다. 내가 쓴 걸로 오해받고 싶지 않았다. 다른 입주민들을 겁주려고 쓴 글처럼 보일까봐. 그런데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또 그 버튼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B2 버튼. 이번엔 누르지 않았다. 4층을 눌렀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아래로 내려갔다. 1층, 2층, 3층, 4층 비상 버튼까지 전부 눌렀다. 하지만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았다. 패널 불빛이 반딧불처럼 하나둘씩 꺼져갔다. 문이 열렸을 때 또 그 콘크리트 복도였다. 하지만 이번엔 소리가 있었다. 어둠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축축한 숨소리. 무엇인가가 바닥을 끌며 움직이고 있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처럼 천천히, 확실하게. 공기 냄새는 더 심해졌다. 상한 고기, 곰팡이, 젖은 카펫 아래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섞여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희미하게 윙윙거렸고 나는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몸을 밀어넣고 문 닫힌 버튼만 미친 듯이 눌렀다. 손은 땀으로 미끄러웠다. 불빛이 깜빡였고 아주 잠깐 복도 끝에서 뭔가를 봤다. 여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팔이 너무 길고 말라서 뼈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손가락은 부러진 나뭇가지처럼 뒤로 꺾인 채 바닥을 끌고 있었다. 다리는 사방으로 꺾여 있었고 아예 쓰지도 않은 것 같았다. 그녀는 손목 뒤쪽을 바닥에 대고 몸을 끌며 움직이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그런데 입 주변 피부가 너무 당겨져 있어서 입가에 갈라진 틈 사이로 피가 스멀스멀 스며나오고 있었다. 마치 입꼬리를 영구적으로 스테이플러로 고정해 놓은 것처럼. 입술은 말라 터져 있었다. 잠시 동안은 가만히 서서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핏발선 눈에서 검은 점액 같은 게 눈꼬리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내가 눈을 한번 깜빡였을 때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느린 게 아니었다. 복도를 전력 질주하듯 내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움직일 때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손이 더 길어지면서 점점 더 빠르게 몸을 끌어당겼다. 그 무게를 어떻게 저 손목이 버티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됐다. 난 문 닫힌 버튼을 더 빨리 누르면서 문 틈으로 그녀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확인했다. 문이 닫힌 건 그녀가 거의 닫기 직전이었다. 4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서 토를 했다. 이웃이 그 소리를 듣고 나왔지만 내가 겪은 일을 말해주자 그는 믿고 싶어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그 일이 있고 나서 2달 동안은 나는 계단만 이용했다. 오늘 밤까지는 그랬다. 계단이 보수공사로 막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다. 나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서 흐릿한 금속 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회색빛이었고 지쳐 있었고 어딘가 내가 아닌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에 타서 4층을 눌렀다. 천천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던 엘리베이터가 탁 멈췄다. 불빛이 깜빡였고 B2 버튼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예전보다 훨씬 밝았고 숨쉬는 것처럼 맥박치듯 그게 빛나고 있었다. 이번엔 손대지 않았다. 버튼이 스스로 눌렸다. 딸깍. 엘리베이터가 미친 듯이 떨리며 급 하강했다. 속이 뒤집혔고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런데 소리는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 공허하게 튕겨서 다시 내 귀로 돌아올 뿐이었다. 문이 열렸을 때 이번엔 복도가 아니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거울로 덮인 좁은 복도였다. 어둠 속으로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모든 거울에 비친 건 나였다. 딱 하나를 제외하고. 맨 끝에 있는 하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건 그때 그녀와 같은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환풍구에서 안개 같은 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머리가 점점 무거워졌고 시야가 흐려졌다.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는 귀를 찢는 듯한 높은 비명과 함께 울려 퍼지는 그 뼈가 부러지는 소리였다. 그 소리와 함께 모든 거울이 꽝! 산산조각이 났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여전히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다. 귀와 코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문이 열렸을 때 그곳은 4층이었다. 나는 짐을 최대한 빨리 싸서 그 건물과 그 도시를 떠났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지금 나는 나라 반대편의 새로운 도시, 새 아파트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여기서의 삶은 괜찮았다. 오늘 전까지는. 퇴근하고 엘리베이터에 타서 올라가는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그걸 봤다. B1 버튼 아래 B2 버튼. 그때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문이 닫히기도 전에 바로 뛰쳐나왔다. 나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 계단만 쓴다. 계단이 막혀 있으면 차에서 잔다. 아래에 있는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걸 생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경고로 남긴다. 만약 엘리베이터에서 원래 없었던 버튼이 보인다면 절대로 누르지 말길 바란다. 그것이 원하면 관심을 주지 마라. 한 번이라도 누르게 되면 그건 모든 엘리베이터에서 당신을 따라다니며 당신이 다시 누르기를 기다릴 거다. 그리고 당신을 B2층으로 데려가 그녀와 만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와, 무슨 글이 이렇게 시각화가 잘 되냐? 그쵸. 필력이 좋다는 게 우리가 듣고만 있어도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글. 이 관리인은 아마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어색한 웃음을 졌는데 거울을 보고 연습한 것 같은 웃음을 지었다고 했죠.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엘리베이터가 가끔 사람을 속이기도 하죠. 이 관리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괴한 이야기였어요. 자,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이 끝까지 버리지 못한 여자 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 여자 그림. 남편은 그 여자 그림 하나를 끝까지 집에 두겠다고 고집했어. 남편이랑 내가 처음 결혼해서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몇 번 다퉜어. 개인 공간 문제로도, 집안일 문제로도, 그리고 인테리어 문제로도. 그 중에서 가장 컸던 건 남편이 그 이상한 여자 그림 하나를 꼭 집에 두겠다고 고집한 거였어. 이 여자 누구야? 이사 박스가 산처럼 쌓여있던 거실에서 그림을 처음 봤을 때 내가 물었어. 중고장터에서 샀어. 그건 원화였어. 유화인 것 같았어. 빛이 붓자국 위에서 반사되는 느낌이 딱 그랬거든. 그림에는 어두운 방 안에 서 있는 젊은 여자가 그려져 있었어. 그녀는 뒤를 돌아보면서 그림을 보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지. 사실 꽤 아름다웠어. 금발머리가 폭포처럼 어깨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고 하얀 면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 작고 하트 모양의 얼굴이었는데 귀엽다기보다는 묘하게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 여자는 밝게 비춰져 있었지만 그녀 뒤의 방은 완전히 어두웠어. 그 강한 대비랑 자세 때문에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그 그림이 조금 떠오르긴 했어. 근데 그 그림은 고급스럽지도 사색적인 느낌도 아름답지도 않았어. 대신 그냥 소름 끼쳤어. 특히 남편이 그 그림을 침대 바로 위에 걸겠다고 했을 때는 더 그랬지. 그림 자체는 예쁜데 내가 말했어. 우리 집 모던 인테리어랑은 안 어울려. 당신의 그 펀코 팝 인형도 안 어울려. 그건 작잖아. 이 그림은 엄청 크잖아. 세상에 봐봐. 여자가 거의 실제 사람 크기잖아. 아무튼 난 여기 두고 싶어. 그만큼 그한테 중요한 것 같아서 결국 더 말 안 했어. 하지만 그게 쉽진 않았지. 가끔 한밤중에 잠에서 깼는데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 그럴 때마다 고개를 들면 그녀의 회색 눈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지.
그 이후로 잠을 거의 못 잤어. 그리고 딱 한 번, 난 분명히 그녀가 움직였다고 생각했어. 원래 손이 저렇게 돼 있었어?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우면서 에릭한테 물었어. 어? 왼손 말이야. 손가락이 좀 벌어져서 뒤쪽으로 뻗어 있는 것처럼 보여. 누군가 손잡아주길 기다리는 것 같잖아. 원래 그랬어. 하지만 난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았어. 물론 난 최대한 그 그림을 안 보려고 했지만 너무 현실적이었거든. 그 회색 눈을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진짜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 나는 딱 2주 버텼어. 그러다 결국 에릭에게 그 그림을 제발 옮겨달라고 부탁했지. 제발 그림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돼? 잠들기 전에 저 그림 보는 게 너무 싫어. 우리 집에서 제일 괜찮은 예술 작품이잖아. 침대 위가 딱 제자리라고. 그럼 그래, 해바라기 그림은 어때? 그건 그냥 그림이잖아. 너무 뻔해. 그럼 내가 그 펀코 인형 다 치울게. 대신 저 그림만 치워줘. 에릭은 길게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 알았어, 옮길게. 그때도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 에릭은 그 그림을 자주 그녀라고 불렀거든. 그림은 계단 쪽으로 옮겨졌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게 더 최악이었어.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그녀가 항상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그 날카로운 회색 눈으로. 차라리 침실에 있을 때가 더 나았어. 그땐 보통 자고 있거나 내가 반대쪽을 보고 있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은 며칠 뒤에 왔어. 그날 밤은 이상하게 잠이 안 왔어. 1시간 넘게 뒤척이다가 아래층에서 간식이나 먹으려고 일어났지. 계단 꼭대기에 섰는데 거기 그녀가 있었어. 메인 조명은 켜지 않았고 복도 욕실에 야간등만 켜져 있었어. 주변이 어두워서 그림의 배경은 그림자 속에 녹아들었는데 그 여자는 또렷하게 보였어. 하얀 얼굴에 하얀 원피스. 졸린 상태였던 내 머리는 그걸 진짜 사람이라고 착각해버렸어. 난 깜짝 놀라서 거의 한 뼘쯤은 튀어 올랐고 난간을 붙잡지 않았으면 그대로 계단에 떨어졌을 거야. 다음날 아침 내가 말했어. 제발 그 그림 버리면 안 돼? 에릭이 프라이팬을 내려놓고 돌아봤어. 왜? 어젯밤에 진짜 놀랬어. 계단에서 나 떨어질 뻔했다고. 그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나를 봤어. 그녀가 널 놀라게 했다고? 놀라게 했다기보단 착각한 거지. 나 진짜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 몇 초 뒤엔 나도 같이 웃었고. 생각해보면 꽤 우스운 일이었지. 졸렸다고 해도 그림을 사람으로 착각하다니. 그럼 일단 내 서재로 옮길게. 그럼 당신은 아예 안 봐도 되잖아. 그게 좋겠어. 그 뒤로 한동안은 괜찮았어. 에릭이 서재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건 눈에 띄었지만 큰 마감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그게 그림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그때까진. 그러다 어느 날 밤 에릭이 저녁을 먹으러 내려오지 않았어. 몇 번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지. 그래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그의 서재 문을 열었어. 그 순간 난 그를 봤어. 에릭은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 컴퓨터는 닫혀 있었고 책상 위엔 서류 하나 없었고 의자는 그림을 정면으로 향해 있었어. 그는 그림을 보고 있었어. 내가 들어오자마자 그가 말했어.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지금 막 내려가려고 했어. 방금 전에 서류 제출을 다 했거든. 다들 굉장히 만족해 하더라.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나를 지나쳐 내려갔어. 나는 그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걸 가만히 들었어. 정말 일을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여기 앉아서 그녀를 보고 있었던 걸까? 결국 난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 그림이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거든. 게다가 나도 마감이 코앞이었어. 아직 한 줄도 안 쓴 그 기사 말이야. 그런데 금요일 오후 우연히 그의 전화통화를 엿듣게 됐어. 서재 문이 두꺼운 나무로 되어 있어서 목소리가 좀 안 들리긴 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들렸어. 그가 거의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 오늘 밤까지 제출한다고. 아니, 수요일 마감인 거 알고 있어. 아내가 계단에서 떨어져서 병원에 데려가야 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어. 나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 왜 내가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거짓말해? 에릭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 그는 전화를 끊고 나를 바라봤어. 미안해 타라. 근데 변명이 필요했어. 그 서류 마감을 놓쳤거든. 내 일자리 문제야. 그거 이틀 전에 이미 끝났다고 했잖아. 그 서류.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나는 팔짱을 꼈어. 이번 주에 우리 같이 있던 시간 1시간도 안 돼. 당신은 하루 종일 여기 처박혀 있잖아. 진짜 일은 하긴 한 거야? 아니면 그냥 저거 보고 있었던 거야? 그의 어두운 눈이 내 눈에 고정됐어. 그러더니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어. 너 그녀를 질투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 그럴 필요 없어 타라. 그림은 그녀를 실제보다 더 이쁘게 그렸을 뿐이니까. 난 얼어붙은 채 그를 바라봤어. 그리고 겨우 말을 꺼냈어. 당신 아는 사람이야? 이 그림 속 여자? 아니, 그가 천천히 말했어. 아, 미안, 말을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게 누군가의 초상화라면 말이야. 그 초상화는 원래 실물보다 예쁘게 그려지잖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 이 그림 속 여자 누구야? 누구냐고 에릭? 아니라고 했 에릭. 난 한 발자국 다가갔어. 다리가 후들거렸어. 누구야? 이 그림 속 여자. 그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 그날 밤 나는 잠을 전혀 못 잤어. 그냥 그림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예민해지는 게 웃길 수도 있겠지.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건 분명 이상했어. 그는 이 그림에 집착하고 있었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연애할 때 왜 이 그림을 본 적이 없을까? 설마 지하실에 숨겨두고 있었던 걸까? 지하실은 한 번도 내려가 본 적이 없던 공간이었거든. 혹시 지하실에 작은 재단 같은 거라도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그림이랑 촛불이랑 그런 거 말이야.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혔어. 전 애인이었을까? 아니면 전 아내였을까?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이런 크고 정교한 그림을 의뢰하려면 돈도 엄청 들었을 텐데 내가 아무리 그 그림이 싫어도 그 실력 하나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어. 회색 눈에 담긴 빛, 오른쪽 볼에 살짝 파인 보조개. 그는 분명히 그녀를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했지. 그때 말도 안 되는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 나는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에릭을 봤어. 그는 깊게 잠들어 있었어. 나는 조심스럽게 이불 밖으로 빠져나와서 탁자 위에 있던 휴대폰을 집었어. 그리고 발소리를 죽인 채 서재로 향했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재는 침실보다 훨씬 차가웠어. 팔에 소름이 쫙 돋았지. 나는 곧바로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켰어. 불이 켜졌어. 금발 여자가 벽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내가 의자를 끌어다 벽에 붙이자 그녀의 눈이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 나는 의자 위에 올라섰어. 이제 우리는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어.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어. 속눈썹 하나하나, 회색 홍채 속의 미세한 명암, 피부 위에 작은 모공까지. 하지만 난 그림을 감상하러 온 게 아니었어. 난 휴대폰을 들어 그 그림을 찍었어. 그리고 이미지를 검색했어. 결과가 뜨자마자 나는 숨을 들이마셨어. 수십 개의 같은 그림 썸네일이 화면을 가득 채웠거든. 첫 번째 링크를 눌렀어. 기사 제목은 이랬어. 프랭클린 예술대 학생 실종. 수색 계속 진행 중.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어. 눈앞이 어두워졌고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 그리고 읽었어. 아냐 켈싱, 23살. 남자친구와 함께 하이킹 중 실종. 곰을 마주친 뒤 두 사람은 떨어지게 되었고 배낭은 발견됐지만 여자의 흔적은 찾지 못함. 그리고
사진 아래 설명글. 아냐 켈싱은 프랭클린 대학 3학년으로 미술 전공 학생이며 최근 자화상을 완성해 르퀘르 갤러리에 전시했다. 나는 다음 기사, 그 다음 기사도 눌렀어. 모두 같은 이야기였어. 하이킹, 곰, 실종. 사진 속 그녀는 그림과 완벽히 똑같았어. 남자친구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에릭일 수밖에 없었어. 가장 최근 기사에는 부모가 수색 재개를 호소하는 영상이 있었어. 하지만 결국 수색은 재개되지 않았던 것 같았어. 얼마나 그렇게 앉아있었는지 몰라. 그때 복도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 발소리. 서재로 다가오는 발소리였어. 나는 벌떡 일어났어. 여기서 들키면 끝이야. 주변을 둘러봤지만 숨을 곳은 없었어. 불빛이 문 아래로 새어나갔을 거야. 나는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어. 바로 그때 에릭이 방에 들어왔어. 타라? 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였어. 타라, 여기 있어? 의자가 움직인 걸 봤을까? 이제 끝이야. 타라? 왜 숨었을까? 그냥 소리 들었다고 말하면 되잖아. 거기 있네? 나는 고개를 들었고 비명을 질렀어. 에릭이 책상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 펜 찾으러 왔어. 장 볼 게 갑자기 생각나서. 나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내뱉었어.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타라? 나는 도망치려고 했어.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목을 움켜잡았어. 저게 누군지 알아버렸지? 그게 아니면 당신이 왜 날 피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 너 그녀한테 무슨 짓 한 거야? 그는 마른 웃음을 흘렸어. 내가 살인자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뜻 아니야. 곰이었어? 정말 곰이 그녀를 죽인 거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난 이해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그래, 그림 하나쯤은 간직하고 싶겠지. 그가 말했어. 그냥 가만히 뒀어야 됐어. 이렇게 알게 될 필요는 없었는데. 그 순간 그가 나에게 달려들었어. 우리는 몸싸움을 했고 그때 쿵! 큰 소리가 울렸어. 에릭의 손이 풀렸고 나는 문으로 달렸어. 뒤돌아본 순간 그림이 벽에서 떨어져 있었어. 아냐의 회색 눈이 천장을 향해 멍하니 떠 있었어. 나는 원래 달리기를 잘해. 에릭이 계단 중간쯤 내려왔을 때 나는 이미 현관에 도착했어.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 소리쳤고 이웃집 불이 켜졌어. 그는 나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지. 경찰이 왔고 에릭은 폭행 혐의로 체포됐어. 그리고 수색 중 그의 서재 서랍 안에서 작은 상자가 발견됐어. 아냐가 하이킹 때 착용했던 그 금 귀걸이였어. 지금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고 있어. 만약 그날 그림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나도 같은 운명이었을까? 사람들은 말해 벽에 제대로 고정을 안 해서 떨어진 거라고. 하지만 난 알아. 아냐가 나를 지켜줬다는 걸. 그녀의 자화상 속에 그녀의 일부가 남아 있었다는 걸. 지금 그 그림은 우리 집 현관에 걸려 있어. 그리고 가끔 난 그녀가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아. 진짜로.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도 하이킹을 같이 갔었고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여자를 죽인 것 같아. 그리고 시체를 어디에 유기했던 것 같죠? 흔적도 없이. 주인공도 똑같이 살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도와줬던 거죠, 마지막에. 자, 여러분들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게 베인 상처에서 뭔가가 기어 나오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목, 종이에 베인 상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에 글을 올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쓰는 거야. 오늘 조금 전부터 시작됐어. 아주 작은 종이에 베인 상처였어. 처음엔 있는지도 몰랐어. 보고 나서야 아프기 시작하는 그런 상처 있잖아. 왼손 검지에
살짝 긁힌 정도였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 움직일 때 좀 따끔따끔 거리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하루를 보냈지. 그러다 나중에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는데 뭘 보고 있었는진 기억이 안 나. 그때 갑자기 그 따끔거림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어. 보통 같으면 그냥 넘겼을 거야. 막 엄청 아픈 건 아니었거든. 근데 문제는 다른 감각이었어. 기묘한 간지러움이 느껴졌어. 작고 가느다란 무언가가 피부를 살살 쓰다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천천히 시선이 그 상처로 내려갔고 목덜미 털이 쭈뼛 서는 느낌이 들었어. 몇 초 동안은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었어. 내 눈에 들어온 걸 머리가 따라잡으려는 것 같았거든. 그러다 그게 뭔지 이해하는 순간 얼굴에서 피가 싹 빠지는 느낌이 느껴졌어. 다리가 있었어. 3개의 가느다란 다리, 마디가 있는 반투명한 다리들이 상처 난 틈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어. 꿈틀거리면서 상처 밖으로 기어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안쪽에 연결된 무언가가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 내 시선을 느낀 건지 그 다리들은 순식간에 쏙 들어가 버렸어.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공기가 갑자기 답답해진 느낌이었어. 방금 내가 본 게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느껴졌어. 아직도 거기 있었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 다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검지를 타고 찌릿한 통증이 퍼졌어. 잘못 본 게 아니라면 피부 바로 아래에서 벌레 같은 팔다리가 비치는 것 같기도 했어. 본능적으로 아까 있던 자리를 엄지로 세게 눌렀어. 종이에 베인 상처에서 통증이 확 올라왔지. 뭐든 간에 이건 내 몸에서 빼내야 됐어. 없애야 됐어. 엄지 끝 아래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자 숨이 턱 막혔어. 아픔을 무시하고 더 세게 눌렀어. 온 힘을 다해서. 몇 초쯤 지나자 그 움직임이 멈췄어. 숨이 가빠진 채로 엄지를 떼고 눈을 떼지 못한 채 계속 지켜봤어. 상처에 시선이 박힌 채로 숨을 참고 기다렸어. 시간이 말도 안 되게 길게 느껴졌어.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때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 올라왔어. 움직임. 빠르고 갑작스러운 움직임. 처음엔 다리를 쭉 펴는 것처럼 움찔하더니 손가락을 따라 순식간에 휙 이동했어. 찢기는 듯한 감각이 손을 타고 번졌어. 놈은 피부를 밀어 올리며 혹처럼 튀어나왔고 손가락을 따라 손 쪽으로 이렇게 파고들었어. 비명이 터져 나왔고 눈물이 찔끔 나왔어. 다시 엄지로 내리 눌렀지만 놈은 미끄러지듯 빠져나가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움직였어. 작은 혹이 손등 쪽으로 이동하는 걸 나는 공포에 질려 지켜봤어. 통증은 놈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따라왔어. 눌러보려 할 때마다 빠져나가면서 점점 더 위로 올라갔어. 머릿속이 새하얘졌어. 지금 당장 꺼내야 됐어. 당장. 놈은 손등을 지나 피부 아래에 구불구불한 자국을 남기며 움직이다가 손목 바로 위에서 멈췄어. 생각할 틈도 없이 부엌으로 뛰어가 칼꽂이에서 칼 하나 빡 뽑았어. 칼이 빠질 때 나는 그 작은 소리가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 손목을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지만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 지금 내 머릿속엔 딱 하나뿐이었어. 이걸 꺼낸다. 지금 당장. 칼을 들어 올리고 조준했어. 내려 찍자 칼끝이 종이를 찢듯 피부를 파고들었어. 속이 울렁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몇 초 만에 약 1.5cm 정도의 작은 절개를 냈어. 여기서 밀어내서 꺼낸 다음 바로 그걸 으깨버릴 생각이었지. 손이 덜덜 떨리는 상태로 엄지를 혹 뒤에 댔어. 숨을 억지로 가다듬으면서 숫자를 셌어. 셋에 누르기로 하고 셋! 눌렀어. 구역질이 치밀었어. 놈이 번개처럼 움직였고
엄지는 몇 미리 차이로 빗나갔어. 절개 부위를 피해서 능숙하게 움직이며 마치 길을 우회하듯 지나갔어. 그리고는 더 빨라진 속도로 팔뚝을 타고 올라갔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칼끝에는 피가 묻어 미끄러웠고 다시 뻑뻑 찌를 때마다 고통이 몰려왔어. 놈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피했고 점점 더 빨라졌어. 순식간에 팔의 절반을 올라가더니 이두근 바로 아래에서 멈췄어. 머릿속은 완전 혼란스러웠어.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피부를 찢어서라도 꺼내고 싶었어. 손을 부들부들 떨며 다시 칼을 겨눴고 망설임 없이 그대로 빡 찔렀어. 눈물이 앞을 가렸어. 칼이 피부를 뚫고 약간만 들어갔는데도 이를 악물고 비명을 참아야 됐어. 잠깐 동안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 혹은 칼 아래로 사라진 것 같았어. 심장 소리가 귀를 때렸고 맥박이 눈까지 울리는 것 같았어. 칼끝 주변을 미친 듯이 훑어보며 움직임을 찾았어. 그때 칼 위쪽에서 통증이 폭발했어. 팔이 경련하듯 움직였고 혹이 근육 아래에서 다시 볼록 튀어나왔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미친 듯이 기어 올라갔어. 나는 거의 눈먼 상태로 놈을 향해 칼을 계속 찔렀어. 팍팍팍. 제발 이번엔 맞아라. 제발 팍팍. 하지만 매번 칼을 피해 날렵하게 움직였고 계속 위로 올라갔어. 4번쯤 더 시도했을까? 손에서 칼이 미끄러져 떨어졌고 피가 팔을 따라 가느다란 줄기로 흘러내렸어. 놈은 여전히 타오르는 듯한 통증을 남기며 움직이다가 어깨 바로 아래에서 멈췄어. 나는 혹을 노려보고 있었어. 그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을 했어. 이를 악물고 혹이 있는 살덩이에 그대로 이빨을 박았어. 어깨에서 또 한 번 비명이 터져나왔어. 피부가 찢어지는 감각과 함께 입안에서 무언가가 미친 듯이 꿈틀거렸어. 딱딱한 다리들이 혀를 치고 더 깊이 파고들려고 버둥거렸어. 남아있는 힘을 다해서 물어뜯었어.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고 몸이 덜컥거리며 떨렸어. 길게 느껴진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그것이 빠져나왔어. 입안에 쇠맛이 가득했어. 나는 즉시 그것을 바닥에 뱉고 발로 짓밟았어. 욕을 미친 듯이 내뱉으면서 여러 번 뭐든 간에 완전히 으깨버릴 때까지. 끝났을 때는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 안도감이 밀려왔고 그제야 고통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 조리대에 기대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 키친타올로 얼굴을 닦고 어깨의 상처를 처리할 걸 찾다가 그대로 멈춰섰어. 두피가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 또 다른 감각, 그 간질거림. 천천히 팔을 내려다봤고 공포가 다시 밀려왔어. 거기 있었어. 내 팔에 새로 생긴 상처들마다 곤충 같은 길쭉한 다리들이 튀어나와 있었어. 피부를 더듬듯 만지작거리면서. 눈물이 다시 차올랐고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하나 뻗어 만져봤어. 내 접근을 느낀 것처럼 그 다리는 순식간에 피부 아래로 쏙 숨어버렸고 다른 혹들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어. 그 끔찍한 타는 듯한 감각이 또 따라왔어. 지금까지 10개는 센 것 같아. 적어도 느끼는 건 그 정도야. 놈들이 피부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게 느껴져. 이제는 누르는 거나 베는 것도 포기했어.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건 어깨에서 나온 그놈이야. 다른 놈들은 내가 건드릴 때만 움직였는데 그놈은 달라. 내가 뭘 했는지 기억하는 것 같아. 지금은 목에 있어. 그리고 커지는 것 같아. 안에서부터 눌러오는 느낌이야. 누가 내 목젖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는 것처럼 다시는 만지고 싶지 않아. 그게 턱 쪽으로 꿈틀거리며 올라오고 있어. 제발 병원에는 갈 수 없어. 걔들이 잘라내려고 할 거고. 그러면 그건 안 돼. 도와줘. 제발 지금 이빨에 닿고 있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벌레들이 피부 아래에서 기어다니고 있었고 그걸 칼로 뻑뻑 찌르면서 이제 제거하려고 했잖아요. 겨우 제거했는데
내가 낸 상처들에서 10개는 넘게 새로 생긴 벌레들이 들꿈틀꿈틀 땡 약을 복용하면은 마치 몸속에서 뭐 기어다니는 느낌이 난다, 개미들이 막 있는 느낌이 난다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땐 이 주인공이 약을 했던 것 같고 부작용으로 인해서 몸에서 막 벌레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병원에 가는 걸 두려워했죠. 왜 그랬을까? 나 같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병원부터 가려고 했을 텐데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제발 병원에 갈 수는 없어 라고 하잖아요. 왜 병원에 갈 수 없을까? 약을 했기 때문 아니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체 이거는 뭐였을까?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죽은 사람이 가장 쉽게 흉내낼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될 이야기입니다. 제목, 잠이나 자. 우리 가족은 종교심이 굉장히 깊어. 천국, 지옥, 영혼 같은 게 그냥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가족한테는 현실이야. 반면 나는 달랐어. 나는 늘 회의적인 쪽이었고 그런 걸 진짜로 믿지는 않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어. 이모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일이야. 이모가 타던 수동 자동차가 있었거든? 열쇠도 있어야 되고 클러치도 밟아야 하는 그런 차였어. 근데 그 차가 혼자서 시동이 걸리는 거야. 아무도 없는 새벽에 차고에서 그 차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어. 우리가 나가보면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할머니 방이 이상해졌어. 문은 항상 잠겨 있었는데도 안에서는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리고 속삭이는 소리가 나고 누군가 숨을 쉬는 소리까지 들렸어. 하지만 그런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가 10살이었을 때 누나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 장난도 같이 치고 싸우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 걸로 웃던 사이였지. 내가 아무리 늦게까지 깨어 있어도 누나는 항상 나를 챙겼어. 매일 밤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줬어. 잠이나 자. 그 말은 자장가 같았어. 나를 위한 말처럼 느껴졌고 정말 편안했어. 그러다 어느 날 누나는 사라졌어. 당뇨병이 있었는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대. 전조도 경고도 없이. 하루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는데 다음날엔 세상이 그냥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어. 그 뒤로 몇 주 동안 나는 거의 잠을 못 잤어. 밤은 길고 텅 비어 있었고 조용한 울음소리만이 계속 흘러나왔어. 집의 일부가, 그리고 나의 일부가 누나랑 같이 죽어버린 것 같았어. 어느 날 밤 11시쯤이었어. 나는 2층 침대 위에 앉아서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멍하니 있었어. 그러다 결국 피로에 못 이겨 잠이 들었지. 다시 눈을 떴을 때 몸이 굉장히 무거웠어. 시야는 흐릿했고 속눈썹은 아직 젖어 있었어. 내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 누군가가 서 있었어. 처음에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누나처럼 보였거든. 그런데 초점이 잡히자 뭔가가 다르다는 게 느껴졌어. 키가 너무 컸고 너무 말라 있었어. 팔다리는 사람의 것이 아닌 것처럼 길게 늘어나 있었고 몸은 말랑한 점토가 억지로 눌린 느낌이었어. 머리는 말도 안 되는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눈을 봤어. 크고 텅 비어 있었어. 완전히 새까만 구멍 같았어. 빛도 생기도 아무것도 없는 공허 그 자체. 그것이 천천히 한 발짝 다가왔는데 바닥은 삐걱거리지도 않았고 숨소리도 없었고 눈도 깜빡이지 않았어. 나는 비명을 질렀어. 목이 찢어질 것처럼 소리를 질렀고 눈과 귀를 가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했어. 부모님이 뛰어 들어왔고 나는 내가 본 걸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하지만 부모님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어. 누나가 잠깐 다녀간 걸 수도 있잖아. 그런데 나는 알고 있었어. 그건 누나가 아니었어. 그건 누나의 모습을 가면처럼 쓰고 있는 무언가였어. 나는 부모님 침대에서 같이 자겠다고 울면서 부탁했고 부모님은 허락해줬어.
새벽 12시 반쯤이었어. 다시 깼는데 나는 누워있지 않았어. 내 몸에 있지도 않았어. 나는 침대 옆에 서 있었고 부모님 사이에서 자고 있는 나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어. 침대 위에 나는 평온해 보였어. 하지만 몸 밖에 나는 차갑고 가벼웠어. 완전히 살아있는 느낌이 아니었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봤어. 그녀가 있었어. 그 늘어진 몸, 그 텅 빈 검은 눈. 그리고 이번에는 웃고 있었어. 너무도 날카로운 웃음이었어. 마치 피부가 찢어지면서 억지로 만들어진 표정 같았지. 나는 그대로 몸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 돌아왔고 눈을 번쩍 뜨며 가슴이 아플 정도로 울기 시작했어. 부모님은 다시 깨서 지친 목소리로 그냥 악몽이라고 말했어. 하지만 악몽은 깨어있는 세계까지 따라오지 않잖아. 나는 숨을 고르며 다시 눈을 감았어. 근데 그때 내 귀 바로 옆에서 차가운 숨결이 피부를 스칠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익숙한 그 목소리가 들렸어. 부드럽고 조용하고 너무나도 잘 아는 목소리. 잠이나 자. 그런데 이번에는 더 이상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어. 배고파하는 소리 같았거든. 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을 따라하는 귀신이 정말 악질이다. 전 처음에 이 글을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족은 종교심이 굉장히 깊어 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가족이 어쩌면 사이비 종교, 악마 숭배자들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누나를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 그 존재는 뭐였을까?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워지지 않은 검색 기록 하나 때문에 돌이킬 수 없게 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제목: 인터넷 기록 지우는 걸 깜빡한 아내. 아내가 브라우저 기록을 지우는 걸 깜빡했다. 내가 거기서 뭘 발견했는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오후 4시 34분 기록.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멈추게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내가 검색한 걸 지우려고 기록 탭을 눌렀을 뿐이었는데 그 항목이 눈에 들어왔다. 급하게 바지 지퍼를 올리고는 멍하니 그 문장을 바라봤다. 에이미와 나는 거의 지나칠 정도로 조심했었다. 아내 앞에서는 서로 쳐다보기는커녕 의심을 할 만한 행동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아내가 내 핸드폰을 뒤졌다고 해도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챌 방법은 없었을 거다. 에이미가 보내온 수상한 사진들은 다 보고 나면 바로 지워버렸고 연락도 통화만 하기로 철저히 정해두었으니까. 에이미는 우리가 최근에 뽑은 직원이었다. 일을 잘하는 건 물론이고 남자들의 시선을 끄는데도 탁월했다. 다들 에이미를 좋아했다. 눈에 띄게 아름다웠다. 처음엔 애써 무시하려고 했고 일부러 일찍 집에 가는 핑계를 대기도 했지만 결국 그녀의 매력적인 웃음소리에 나도 무너지고 말았다. 오후 4시 37분 기록. 이혼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뭐라고? 아내가 나랑 이혼할 생각인 건가? 근데 왜? 에이미랑 나에 대해 알고 있을 리가 없잖아. 아니면 아내한테 다른 남자가 있는 건가? 요가 수업에서 만난 누군가랑 바람을 피우면서 나를 불륜으로 몰 생각인 건가? 오후 4시 39분 기록. 인간은 왜 감정을 느끼는 걸까?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만약 정말 기적처럼 아내가 나의 외도를 알고 있었다면 그녀가 어떤 기분이었을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다. 오늘 아침 늦게 일어났을 때 부엌 테이블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다. 나를 깨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나갔고 토요일 심부름을 하러 간다는 내용이었다. 그 순간 괜히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졌다. 그런데 키보드 위로 커다란 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다. 뭐지? 본능적으로 천장을 올려다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강한 쇠 냄새가 내 코를 찔렀다. 번쩍 정신이 들었다.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자 손바닥에 선명한 붉은 자국이 묻어났다.
나는 멍하니 그걸 바라봤다. 코피라니. 고등학교 때 미식축구공에 얼굴을 맞았을 때 말고는 한 번도 코피를 흘린 적이 없었다. 고개를 들자마자 벌떡 일어나 욕실로 달려갔고 욱신거리는 코를 두 손으로 감쌌다. 간신히 피를 멈추고 정리한 뒤 다시 컴퓨터 앞으로 돌아갔다. 오후 4시 44분 기록. 사랑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어디일까? 이건 너무 구체적인 검색이었다. 아내가 과학이나 생물에 관심을 가졌던 적은 기억이 없었다. 혹시 몰라 브라우저에 로그인된 계정을 확인했다. 다른 사람 기록이나 해킹당한 건 아닐까 싶어서였다. 아니었다. 전부 정상이었다. 로그인 창에 아내의 환한 얼굴이 그대로 떠 있었다. 도대체 왜 뇌 부위를 검색한 거지? 오후 4시 49분 기록. 절뇌란 무엇인가? 뭐? 절뇌? 이게 대체 뭐야? 이혼의 고급 버전인가? 난 태어나서 처음 듣는 단어였다. 나는 망설임도 없이 클릭했다. 아내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으니까. 근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검색 결과가 화면에 뜨자마자 속이 뒤집혔다. 이미지들은 너무 끔찍해서 본능적으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려고 했지만 굵은 글씨로 된 짧은 문단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코뼈를 끌과 망치로 뚫어 뇌 조직을 긁어내는 고대의 시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재빨리 뒤로 가기를 누르고 나머지 기록들을 훑어봤다. 오후 5시 1분 기록. 시상하부 없이도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오후 5시 5분 기록. 시상하부 위치. 오후 5시 11분 기록. 테마 제품은 얼마나 복용해야 안전할까? 글을 읽는 내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너무 몰입한 나머지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여보, 나왔어. 나는 벽만 멍하니 바라봤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이걸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여보? 구두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어서 와. 나는 급하게 티슈 상자를 서랍에 던져 넣었다. 어땠어? 괜찮았어. 그녀는 웃으며 문가에 섰다. 당신은 어때? 어젯밤에 꽤 많이 마신 것 같던데. 나? 말이 꼬였다. 내가 그랬나? 그녀는 내가 농담하는 건지 아닌지 헷갈린다는 표정으로 나를 살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손가락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볼에 분홍빛이 올라왔다. 그거 당신이 해볼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좀 찾아본 거지. 뭐? 내가 뭘 해본다고 했어? 뭐더라? 절뇌? 뭐였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피가 얼어붙었다. 절뇌. 캐런,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순간 피가 카페트 위로 떨어졌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캐런은 점점 창백해진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뭐야 이거? 갑자기 작은 살덩어리 하나가 콧구멍 속에서 튀어나와 셔츠 앞면을 타고 굴러 떨어졌다. 우리는 말없이 그걸 바라봤다. 그러다 아내가 비명을 질렀고 몸을 돌려 도망치려고 했지만 나는 그녀를 붙잡아 벽에 밀어붙였다. 대체 무슨 짓을 했냐고! 그녀는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나는 놓지 않았다. 피가 입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턱을 타고 흘러내리며 우리 둘의 옷을 적셨다. 그녀는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네가 했잖아! 나는 필사적으로 어젯밤 일을 떠올리려고 했다. 몰라. 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어제 퇴근하고 와서 나한테 말했잖아. 에이미 때문에 나를 떠난다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게 됐다고. 더 많은 살점이 배 위로 떨어지는 가운데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역겨워. 구급차 불러야 돼. 캐런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빼려고 했다.
이게 대체 다 뭐야? 그 다음에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우리 술 마셨어. 엄청 취했어. 그리고 당신이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 우리를 고칠 방법이 있다고. 뇌에 시상하부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제거하면 에이미를 사랑하지 않게 된다고. 머리가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정말 내가 내 뇌를 파냈다는 말인가? 잠깐. 에이미가 누구야? 그녀의 표정은 내가 바보 같은 질문을 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에이미. 분명 익숙한 이름인데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았다. 에이미, 당신이 6개월 동안 바람 피운 여자잖아. 나 기억이 안 나. 정말 기억이 안 나. 캐런은 피로 얼룩진 블라우스를 입은 채 입술을 꽉 다물고 나를 내려다봤다.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여보, 만약에 내가 실수로 해마를 건드렸다면. 뭐? 그게 무슨 말이지? 제발 캐런, 나는 백과사전이 아니라고. 도대체 해마가 뭐야? 그녀의 다음 말은 어떤 각오를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여보, 당신은 의사잖아. 그건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라고.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바람을 펴가지고 에이미랑 참 바람만 안 폈으면은 자기 뇌를 파낼 이유도 없었을 테고, 그쵸?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객기로 한 거였겠죠. 맨정신엔 절대 할 수가 없으니까. 심지어 직업이 의사라고 했잖아요.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코에서 피가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살덩어리들이 흘러내렸다고 했잖아요. 그건 살이 아니라 뇌였던 거야. 그거 알죠? 코랑 뇌랑 연결돼 있는 거. 옛날엔 정말 코에다가 꼬챙이를 집어넣어서 뇌를 이렇게 하는 그런 수술이 있었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절뇌. 눈을 왜 그렇게 떠? 이렇게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은 표정이거든요, 이거? 고양이들? 지금 골골송 하는 거 들려요? 골골송 잠깐 들려줄게요. 아이고. 기분 좋아서 발가락도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 봐. 고양이 골골송이 치매에 좋대요. 그리고 심장병에도 좋대요. 이 특정 주파수가. 기분 좋아. 됐어? 됐어. 가자. 자고 있어. 자.